punt. Gibson on the return, near side. I don't see any flags. Gibson inside the 30, hits the Jets, and he's gonna go. Jets win it. Touchdown, rookie Xavier Gibson. Game over.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주차 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So it's Carr on third down. Down the sideline, open receiver, Shaheed steps out of bounds, doesn't like that, but makes the... 네, 여러분, 드디어 풋볼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 그리고 예측을 빗나가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NFL이라는 이 리그, 이 쇼가 진짜 넘사벽으로 재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디트로이트와 캔자스시티 간의 경기인데요. 일단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캔자스시티가 업셋 패배를 당하면서 캔자스시티의 위기설이 현재 불러오기도 하고, 또 디트로이트는 또 한 번 이 오프시즌의 하이프를 뛰어넘는, 또 이 시즌 중에 이 캔자스시티라는 슈퍼볼 챔피언을 꺾으면서 엄청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경기 내용은 과연 현재 상황과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캔자스시티에게 있어서 이 가장 치명적인 소식은 바로 이 경기 당일에 체크되었던 트래비스 켈시의 몸 상태였죠. 트래비스 켈시가 개막전 며칠을 앞두고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부상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경기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계속해서 뉴스가 들려왔어요. 결국 트래비스 켈시는 부상 때문에 경기에 결장을 했고, 이 켈시에 대한 그런 공백을 캔자스시티는 채우지 못하면서 이들의 리시버들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들을 각종 보여주면서 결국 캔자스시티와 패트릭 마홈스는 마지막 오펜스 드라이브에서 컴백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였어요. 먼저 이 트래비스 켈시라는 타이트엔드는 물론 리그 최고의 타이트엔드, 그리고 올 프로 타이트엔드, 자타공인 리그 최고의 선수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진 공백은 그 타이틀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크게 캔자스시티라는 팀에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먼저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캔자스시티라는 팀의 구조에서 이 트래비스 켈시는 서드 다운, 포스 다운, 이 중요한 클러치 상황에서의 넘버원 타겟, 그리고 팀의 해결사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였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오로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타겟을 잃었다라는 것은 이 전략적인, 통계적인 그러한 요소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어쨌든 선수들의 심리적인 상태에도 조금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트래비스 켈시가 있기에 나는 더욱더 열심히 뛸 수 있고, 나는 이 선수를 위해 라우트를 열어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다가 켈시가 없다면 내가 이제 공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팀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으로 드랍이 나올 수도 있고 각종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모두가 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오펜스에서 리시버진이 약하다, 타이릭 힐이 없다, 위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캔자스시티가 매년 최고의 오펜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트래비스 켈시가 엄청난 리시버의 존재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잖아요. 매 플레이마다 이 본인의 이 포지션, 타이트엔드를 있게 만드는 만큼 포지션을 실제로 파괴하며 플레이를 하고, 디펜스의 입장에서 수많은 미스매치업에 대한 부담을 낳게 만들고, 또 디펜스의 코디네이터 입장에서 트래비스 켈시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이 게임 플랜을 과연 어떻게 짜야 할까 라는 압박을 낳는 존재예요. 트래비스 켈시는 결국 켈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칩스의 오펜스는
이 본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뭐 파생된 포메이션 그리고 플레이들을 펼칠 수 없게 되고, 디펜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없네, 우리는 패트릭 마홈스에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겠다, 우리는 뭐 런게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어드밴티지가 너무나도 크게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뭐 트래비스 켈시를 활용해서 캔자스 시티는 뭐 넙 포메이션, Y 모션, 뭐 시프트, 뭐 12, 13 퍼스널 뭐 이러한 것들 잘 사용하는 팀이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이 트래비스 켈시의 대체자인 넘버 2 타이트엔드인 뭐 노아 그레이, 그리고 뭐 좀 더 블락킹 타이트엔드인 블레이크 벨, 이러한 선수들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트래비스 켈시의 그러한 생산성, 효율성을 온전히 당연히 대체할 수가 없었고, 이 켈시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그런 존재감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켈시가 없었더라면 다른 사실 뭐 넘버 1, 넘버 2, 뭐 다른 넘버 3 리시버들이 좀 더 스텝업을 해주고 분발을 해주고 좀 더 활약할 그러한, 사실 그들만의 무대가 오히려 펼쳐지기도 했지만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 칩스에게 가장 큰 패배의 요인이었던 거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캐데리어스 토니는 뭐 드랍을 계속해서 범하면서 뭐 한 번의 드랍은 픽6로 이어지기도 하고, 한 번의 드랍은 클러치 상황에서의 그 다운 갱신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최악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어요. 결국 이 리시버에 대한 뭐 부담이 없고 1대1 상황에서 우리가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세이프티를 뭐 투 하이 커버리지를 사용하긴 했지만 세이프티의 뎁스를 굉장히 얇게 뭐 10야드에서 한 11야드 12야드 선까지 굉장히 얇게 전진 배치를 시킴으로써 본인들이 원하는 이 런 디펜스에 대한 그런 빠른 반응과 함께 또 어쨌든 투 하이 커버리지를 유지하면서 이 패싱 게임에 대한 그런 부담감, 패트릭 마홈스가 어쨌든 투 하이 커버리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런 디펜스, 패싱 디펜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모두 편안한 그런 게임 플랜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앞으로 이 캔자스 시티 칩스가 좀 더 뭐 앞으로도 이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가 만약 부상이 이어지면서 결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이 리시버 기용에 있어서 좀 더 다른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베테랑 리시버를 당장 영입해라 이런 것은 일단 시기상조인 것 같고, 뭐 다른 리시버 뭐 저스틴 로스나 이러한 선수들 프리시즌에 좀 더 하이프를 받았던, 아니면 MVS나 뭐 저스틴 왓슨이나 뭐 이러한 선수들 좀 더 마홈스와 호흡을 맞추었고 좀 더 이 딥 타겟으로서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선수들을 기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토니 그리고 뭐 스카이 무어 이러한 선수들도 분명히 스피디하고 재능을 가진 선수인 것은 맞지만, 이 선수들이 현재 이 가젯 롤 플레이어에서의 역할을 떠나서 좀 더 확장된 이 온전한 리시버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때 매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렇게 저는 이 선수들은 이 조커 카드로 쓰는 게 좀 더 적합한 것 같고, 진짜 리시버로서 좀 더 마홈스가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팀 전체적인 이 오펜스의 이 게임 플랜 상에서는 좀 더 베테랑 선수들을 기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캔자스 시티라는 팀은 믿어요. 왜냐? 패트릭 마홈스가 있고 앤디 리드 감독이 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라이온스의 경우에는 물론 디펜스에서는 캔자스 시티를 잘 막아냈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오펜스에서 저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면 이들이 진짜 오프시즌에 가졌던 하이프들, 와 진짜 뭐 오펜시브 라인 뛰어나고 런게임 뭐 자미르 깁스 영입했고 뭐 대단할 거다 라고 한 것에 비해서는 이번 이 1주차 경기에서 득점을 별로 하지는 못했죠. 이 픽6까지 뺀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경기 초반에 이 라이온스의
오펜스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기대한 대로였어요. 런 게임이 잘 통했고, 이 데이비드 몽고메리라는 새로운 런닝백을 통한 런 게임이 통했고, 그리고 이들의 1라운더 루키 런닝백 자미르 깁스 또한 엄청난 뭐 다이나믹하고 피지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언더센터 기반의 뭐 플레이 액션 오펜스, 이 제러드 거프가 이러한 편안한 환경 속에서 또 본인의 이 제 몫을 다하는 그러한 활약을 펼쳐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썰드다운 컨버전율이 15번 시도했지만 5번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뭐 3분의 1밖에 되질 않는데 기대한 만큼의 사실 오펜스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이온스는 본인들의 강점을 좀 우직하게 밀고 나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자면 테네시 타이탄스는 뭐 런게임이 통하면 진짜 런게임만 해요. 플레이 액션 통하면 플레이 액션만 합니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린 통한다? 계속 스크린하고, 오케이 닉첩 오늘 컨디션 좋네? 그럼 닉첩한테 계속 공을 줄 뿐이에요. 왜냐? 그것이 현재 제일 잘 통하고 굳이 다른 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라이온스의 오펜스는, 이 벤 존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조금 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양한 플레이, 화려한 플레이를 좀 더 보여야 되고 성공시켜야 한다. 무언가 이 플레이 콜링을 좀 더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좀 이것저것 하면서 다양한 것을 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오펜스의 리듬을 끊기게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선수들 본인들이 무언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카멜레온처럼 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죠. 그리고 그래야만 하죠, 팀들은. 하지만 그게 필요 없어도 잘 되는 팀이라면 그 경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현재 라이온스에게 좀 필요한 방향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 개막전 경기는 여러분들도 단순히 오펜스와 디펜스의 싸움을 떠나서 이 경기의 이 플레이콜, 감독들의 플레이콜, 이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좀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짜 이 경기가 캔자스 시티의 승리로 어쩌면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컴백 기회가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라이온스의 댄 캠벨 감독이 이 폴스다운 이 디시전을 고포릿을 시도를 했죠. 물론 필드골을 차기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고, 뭐 45야드 지점이었으니까 너무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펀트를 차기엔 너무 가깝고, 뭐 그러한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어요. 하지만 4쿼터 2분 33초가 남은 상황, 폴스 앤 투 상황에서 고포릿을 시도한 라이온스, 저는 고포릿을 시도한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고포릿을 실패하든 펀트를 차든 패트릭 마홈스라는 선수는 이 필드 포지션을 파괴하는 리그의 유일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야드 지점에서 드라이브를 시작하든 45야드 지점에서 시작하든 마홈스에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이 고포릿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 플레이가 패스 플레이로 연결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경악적이었던 거죠. 왜냐? 물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런게임에 좀 강점을 가진 팀이죠. 단단한 오펜시브 라인과 함께.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런게임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라이온스는 충분히 잘하는 팀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에게 클러치 상황에서 패스를 시킨다? 샷건 드랍백 패스를 시킨다? 제러드 거프에게 샷건에서 패스를 시킨다, 클러치 상황에. 모든 플레이가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뭐 슈퍼볼, 또 뭐 작년 뭐 플레이오프 경합 경기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LA 램스 모든 경기 다 실패했어요. 제러드 거프라는 선수에게 패스를 시킨다고? 일단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두 번째는 이들은 데이비드 몽고마리에게 막대한 돈을 투자했고 자미르 깁스에게 1라운드 픽을 투자했어요. 런닝백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자했던 팀인데 왜 러싱을 안하고 패싱을 고집했나.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사실
이전까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썰드다운 컨버전율이 굉장히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칩스의 세컨더리들을 라이온스의 리시버들이 잘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 세인트 브라운을 제외하자면 사실 라이온스가 리시버의 강점을 가진 팀은 아니잖아요. 이 칩스의 어린 이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에게 경합에서 많이 밀렸고 결국 1대1 싸움을 잘 이겨내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패스를 시도하는 것이 옳았을까? 분명히 의문이 남는 거죠. 또한 이해가 안 가는 요소는 바로 타임 매니지먼트 측면입니다. 2분 33초가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패스를 하다 실패한다면 시간은 그대로 멈추고 캔자스 시티에게 2미닛 타임아웃을 주는 꼴이 돼요. 칩스는 패스 플레이 한 번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미닛 타임아웃을 가지고 또 한 번의 패스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러싱을 시도했더라면 러싱이 컨버전에 실패하더라도 시간을 33초 전부를 태우면서 2미닛 타임아웃을 캔자스 시티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 매니지먼트예요. 그런데 댄 캠벨 감독은 그냥 멍청하죠.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뭐 댄 캠벨 감독의 라커룸 스피치를 아무리 멋있게 하고 뭐 페이크 펀트를 성공시키고 뭐 다 이런 것들을 목격하더라도 이 감독을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타임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너무나도 생각 없는 이 플레이 콜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 없는 감독보다 더 생각 없었던 것은 바로 상대팀은 앤디 리드 감독이었죠. 캔자스 시티 칩스는 뭐 토니가 드랍도 하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 컴백 드라이브에서 폴스앤 25까지 몰렸는데 이 25야드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펀트를 차는 게 아니고 말이죠. 당연히 이 25야드짜리 이 패스 시도는 실패하였고 라이온스가 결국 경기를 승리했어요. 그리고 뭐 모든 팬분들이나 뭐 전문가들이나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캔자스 시티가 그 상황에서 펀트를 찼더라도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뭐 다운에 갱신하면서 뭐 시간을 다 태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패스를 시도하는 것이 맞았다. 칩스의 디펜스는 뭐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오펜스를 한 번 더 믿는 게 낫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앤디 리드 감독을 실드를 치는데, 이 경기 캔자스 시티 칩스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비등비등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펜스의 힘이 아닌 디펜스의 힘이었어요. 만약 경기 막판에 디펜스를 믿지 못하여서 굿포릿을 25야드 굿포릿을 할 거였으면 그 전 두 번의 필드골 드라이브에서 필드골을 차지 않고 굿포릿을 시도했어야 됩니다. 디펜스를 믿고 필드골을 두 번이나 찼는데 경기 막판에는 디펜스를 안 믿고 25야드짜리 패스를 시도한다? 이건 진짜 일관성 없는 플레이 콜이라는 거죠. 앤디 리드 감독이 이 정규 시즌에 이 플레이 콜링 측면에서 매년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왜 비판을 받는지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 경기였어요. 아무튼 종합적으로는 뭐 라이온스에게는 충분히 본인들의 이 자신감을 채워줄 수 있는 좀 큰 승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뭐 기대한 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이 경기의 승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 칩스의 경우에는 나아가야 할 점이 좀 많죠. 이들이 디펜딩 슈퍼볼, 뭐 슈퍼볼 리핏을 위해서는 정말 리시버들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과연 트래비스 켈시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까, 이 코칭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목하고 싶은 팀은 애틀랜타 팔콘스인데요. 일단 애틀랜타 팔콘스는 이 캐롤라이나 팬더스 이 디비전 상대를 상대로 좀 손쉬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오펜스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일단 루키 런닝백인 비잔 로빈슨이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뭐 스크린 패스 받으면서 그걸로 미스태클 다 유도하고 결국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의 뭐 다양성, 그리고
단순한 스크린 패스를 터치다운으로 연결하는 그런 본인의 진짜 능력, 애틀랜타 팔콘스의 오펜스가 앞으로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다만 팔콘스의 경기를 보면서 진짜 이러한 물음이 작년에도 이어졌지만 올해에도 1주차에서도 이어질 줄 몰랐어요. 왜 이들은 카일 피츠, 드레이크 런던을 왜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는 건가, 타겟을 주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인데요. 사실 마커스 마리오타의 경우에는 뭐 이 선수가 패싱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부족한 선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카일 피츠가 타겟을 못 받거나 뭐 드레이크 런던이 주목을 못 받거나 하더라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리시버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쿼터백의 문제이지 오펜스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데스몬드 리더가 선발로 나온 이 경기, 아직도 리시버들이 현재 많은 타겟 그리고 뭐 많은 중요성을 현재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이 패싱 오펜스의 문제가 어쨌든 감독이나 플레이의 문제가 아닌 쿼터백의 문제라고 생각을 지었는데, 지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만약 이어진다면 그때도 쿼터백이 문제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 이 코치 필름으로 봤을 때는 뭐 카일 피츠 다 잘 열려요. 오픈 찬스인데 그냥 쿼터백이 좀 데스몬드 리더가 이 오픈 찬스를 잘 안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니까 아직까지는 이 쿼터백의 문제지 이 플레이나 감독의 문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지속된다, 쿼터백이 그냥 플레이에 대한 그런 패싱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결국 그것이 코칭의 문제이다 라는 생각이 어쩌면 이런 이 리시버들의 그런 주목받지 못하는 환경이 이어진다면 그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디비전 라이벌 경기였는데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진짜 1주차 가장 최악의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이 신시내티 벵갈스 간의 경기인데요. 평균 연봉 신기록을 쓰면서 뭐 개막전 전날 뭐 평균 연봉 최고 연봉 다 썼었죠. 근데 조 버로우의 경기 진짜 망했습니다. 31번의 패스를 시도했지만 14번만 성공하였고 총 패싱 야드는 82야드, 터치다운은 당연히 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물론 저도 이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팀 그리고 조 버로우라는 선수 자체가 시즌 초에 좀 슬로우 스타팅을 겪는 유형이다 라고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이 정도는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책임을 조 버로우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시내티라는 팀 전체가 이날은 그냥 모두 다 형편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단 저는 이 경기 자체는 선수들의 뭐 개개인의 싸움에서 밀리다기보다는 일단 게임 플랜에서부터 그냥 엉망이었어요. 물론 저는 신시내티 벵갈스의 감독 잭 테일러 감독에게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매년 잭 테일러 감독의 무능력을 비판하였고 아직도 왜 안 잘리나 싶은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감독은, 그러니까 이 잭 테일러 감독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잭 테일러 감독은 그냥 본인들의 베이스 플레이를 펼치기를 원하는 감독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던 거 잘 준비하고 잘 다듬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를 압도할 수 있고 우리가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으니까 상대보다 더 그러한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자라는 스타일인데, 문제는 뭐 날씨에 따라서 상대하는 뭐 디펜스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 팀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서 게임 플랜은 당연히 매주 전략적으로 수정되고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잭 테일러 감독은 매 경기 오케이 조 버로우가 알아서 잘 해주잖아, 우리 팀의 리시버들 세잖아, 알아서 잘 잡아주겠지, 이러한 마인드로 경기에 입각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뭐 이번 오프시즌에 뭐 올랜도 브라운 영입하면서 레프트 태클을 강화했던 신시내티 오펜시브 라인 똑같잖아요. 작년 시즌의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작년에도 뭐 많은 영입을 했지만
1주차 만에 뭐 완전 빵꾸가 났죠. 그리고 올해도 1주차 만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시브 라인에게 첫 박살이 났습니다. 아니 뭐 돈을 얼마나 써서 이제 문제가 아니다.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코칭이 문제다. 그러면은 왜 코칭이 문제냐? 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이 D라인들을 왜 이겨낼 수 없느냐? 왜 그러면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때이지 않나 싶어요. 먼저 이 게임 플랜에서 왜 신시내티 벵갈스가 완패를 했냐면, 클리브랜드의 이 DC인 짐 슈왈츠 코치는 본인들의 이 D라인의 디펜스 탤런트, 뭐 세컨더리 탤런트가 신시내티 오펜스를 압도할 것을 일단 자신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만약 뭐 본인들의 포맨 러쉬로 이 신시내티의 5명의 오펜시브 라인을 공략하는데 우리는 자신 있다. 실제로 경기가 펼쳐지면서 이 브라운스의 DL은 신시의 OL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고, 조버로우는 이 본인의 경기 감각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프레셔를 받기 시작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이 부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프레셔를 온전히 극복해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짐 슈왈츠 코치는 단순한 포맨 러쉬를 감행한 것이 아닌 더욱더 공격적인 5맨 러쉬, 6맨, 7맨 블리츠, 세컨드 다운과 서드 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엑스트라 러셔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4명을 보내면서 너네를 이길 수 있으니까 너네는 6명, 7명을 블락킹을 하는데 쓰잖아.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이 패스 러셔를 무력화하는 것을 우리도 가만 보고 있진 않을 거야. 5명, 6명 혹은 7명 보내서 너네들이 지속적으로 매 플레이마다 프레셔를 겪기를 원해 라는 취지로 짐 슈왈츠 코치는 계속된 블리츠를 콜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짐 슈왈츠 코치가 예전 뭐 필라델피아 그리고 뭐 디트로이트 이러한 시절의 그런 디펜스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옛날에 짐 슈왈츠 코치는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원갭 디펜스를 추구하는 코치였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원갭 디펜스를 추구하면서 후방은 항상 뭐 커버 3, 커버 1, 이 원하이 커버리지를 중심적으로 플레이콜을 했다면, 1주차 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짐 슈왈츠의 디펜스는 투 하이 커버리지가 베이스였어요. 현재 유행하는 흐름을 이 코치는 따라간 것이죠. 하지만 투 하이 커버리지를 따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세이프티와 코너백을 로테이팅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뭐 세이프티가 뭐 이 디펜스의 훅존으로 커버다운 하는 뭐 버즈 컨셉이나 또는 뭐 인버티드 템파 2 커버리지를 통해서 이 계속해서 상대 쿼터백에 대한 판단을 이 디시전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고, 그렇게 당황하는 사이에 본인들의 디펜시브 라인 프레셔를 통해서 상대 쿼터백을 압박한다. 이러한 모습들을 잘 준비를 해왔고 실제로 잘 먹혀들었습니다. 또한 이 상대 오펜스를 압도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은 단순히 이 디펜시브 라인의 블리츠를 떠나서, 블리츠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세컨더리, 이 코너백과 세이프티들이 상대 리시버와 타이트엔드를 1대1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 덕분에 이러한 플레이콜링, 공격적인 플레이콜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뭐 자말 체이스가 이 DPI 한계를 얻어낸 것을 제외하자면 브라운스 세컨더리는 진짜 신시내티 리시버들을 압도했어요. 자말 체이스, 티 히긴스, 뭐 타일러 보이드 상관없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뭐 덴젤 워드라는 코너백이, 이 브라운스의 코너백이 경기 끝나고 우리 팀의 세컨더리가 리그 최강이다 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인터뷰를 보기만 하더라도 이들의 활약이 얼마나 이 경기 뛰어났는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는 잭 테일러 감독이 좀 생각 좀 하고 좀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매 경기 준비 없이 그냥 조버로우 몸 풀릴 때까지 그냥 부진하고, 조버로우 몸 풀리면 또 버스 타가지고 또 날라다니고 뭐 그런 모습을 이제는 좀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본인들이 투자하고 본인들이 뭐 코칭을 잘해서 진짜 부족한 점을 충분히 채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뭐 다 잘 풀린 경기였지만 역시 이들이 가장 중요했고 가장 기대했던 것은 쿼터백인 드샤운 왓슨이에요. 이 풀리 개런티된 금액을 뭐 최초로 따낸 이 드샤운 왓슨이라는 쿼터백이 작년 시즌에는 분명 뭐 풋볼에 1년 쉬었고 몸 상태가 아직 뭐 별로였고 팀에 적응하고 합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부진을 했더라도 충분히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올 시즌도 부진하면 안 되죠. 이 선수가 받는 연봉이 얼만데 이 선수에게 영입하기 위해서 트레이드 픽을 몇 개나 줬는데 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드샤운 왓슨은 이제는 진짜 활약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경기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드샤운 왓슨이 진짜 너무나도 일관성 없는 기복이 너무나도 심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작년에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점인데 리시버를 보고 정확히 보고 오픈 찬스가 열린 거 보고 디시전을 정확히 내리고 패스를 던지는데 그 패스들이 항상 땅바닥에 패대기 쳐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본인의 뭐 스로잉 메카닉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저는 작년까지는 이해를 했죠. 이 선수가 당연히 뭐 교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거다 몸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 1주차에서도 이런 모습이 이어졌고 그렇다면 다음에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시즌 후반에도 이어지면 어떨까? 라는 불안감이 현재 생기고 있고 또 디시전 자체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이 필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잘해야 된다. 진짜 작년엔 핑계거리가 있지만 올해는 없다. 드샤운 왓슨이 잘해야만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게 올 시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루키 쿼터백들이 또 경기를 이 주전을 바로 뛰면서 좋은 경기들을 많이 가졌는데요. 일단 첫 세 명의 쿼터백들, 이 CJ 스트라우드, 브라이스 영, 또 앤서니 리차드슨이 각각 경기를 펼쳤는데요. 일단 브라이스 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스 영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아쉬웠어요. 왜냐?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이 아쉬웠던 게 아니라 역시 이 프리시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펜스진이 팀 탤런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브라이스 영을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개막전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일단 브라이스 영은 똑같아요. 프리시즌은 똑같아요. 굉장히 빠른 디시전을 기반한 퀵 패싱 게임을 펼쳤어요. 왜냐? 오펜시브 라인은 아직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디시전을 길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드랍백을 길게 끈다 하더라도 우리 팀의 리시버들이 오픈 찬스를 열어줄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신뢰를 아직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플레이를 빨리 끝마쳐야 한다는 무언가의 그런 강박관념과 게임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계속해서 빠르게 짧게 플레이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러한 패스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패스의 정확성이 높은 수준이었고 디시전도 충분히 좋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인터셉션 2개가 범해졌는데 또 인터셉션 2개 모두 팔콘스의 세이프티, 이 FA에서 영입했던 신시내티 출신의 제시 베이츠, 이 후방 세이프티, 프리 세이프티를 바탕으로 인터셉션이 야기가 됐어요. 사실 인터셉션이란 게 프리 세이프티가 물론 뭐 잘 가져가는 선수도 있겠지만 제시 베이츠라는 프리 세이프티가 단독으로 이 쿼터백의 패스를 빼앗는다. 후방에 있는 선수가 굉장히 좀 어떤 면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브라이스 형이 이 서드 다운을 갱신해야 하고 좀 더 딥한 뭐 인터미디에이트 또는 딥 라우트의 패스를 시도해야 할 때 이 선수의 좀 약점이 드러난 면인데 브라이스 형은 패스를 빨리 던져야 돼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정해진 패스 플레이에 맞추어서 리시버에게 공을 던지길 현재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셉션 된 두 번의 패스 모두 디그 라우트, 이 인브레이킹 라우트였는데
리시버에게 빨리 공을 던지기 위해 어느 정도의 뭐 드랍백, 뭐 5스텝 드랍백 한번 하고 공을 던지는데, 문제는 빨리 던져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뒤에 있는 프리 세이프티를 못 봤던 것이에요. 제시 베이츠는 브라이스 형만을 노려보고 있는데, 브라이스 형은 제시 베이츠가 본인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못 봤던 것이죠. 왜냐? 빨리 공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수비수를 오히려 못 보는, 좀 구조적인 문제로 이러한 턴오버가 이어졌다는 거죠. 결국 더욱더 넓게 필드를 스캔을 하고 이 진짜 신중한 디시전을 내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브라이스 형은 팀 상황 때문에, 본인도 뭐 리시버와 뭐 호흡이나 신뢰가 아직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이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뭐 브라이스 형은 굉장히 스마트한 선수이고, 본인의 그러한 저질렀던 실수들 같은 것을 복귀하면서 새롭게 다음 경기에 좀 수정하고 새로운 마인드로 이 경기의 플레이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CJ 스트라우드인데요. CJ 스트라우드의 첫 경기는 굉장히 매우 침착하고 좀 준수한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 프리시즌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CJ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에게 좀 우려되는 점은 역시 이 디시전 메이킹을 내릴 때까지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 빠른 디시전과 빠른 패스를 던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선수가 과연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선배인 저스틴 필즈처럼 공을 허구한 날 가지고 있다가 뭐 스크램블 하다 실패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1주차 CJ 스타우드는 굉장히 공을 빨리 던졌어요. 굉장히 디시전도 빨리 내렸고, 그리고 정확한 수준으로 다 했습니다. 패스도 나쁘지 않았고 디시전도 옳은 방향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또 한번 이 엔티시페이션을 기반으로 한 패스를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이 CJ 스트라우드에게 이 포켓 패서로서 가장 큰 업사이드를 가졌다, 드래프트 전에 많이들 그렇게 평가를 했었죠. 그러한 부분을 CJ 스트라우드는 이번 1주차 경기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또 바비 슬로이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또한 이 CJ 스트라우드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비 퍼스널, 그리고 언더센터, 그리고 러싱 게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 오펜스의 리듬, 이러한 것들을 CJ 스트라우드가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오펜스의 방향성을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저는 CJ 스트라우드는 어쨌든 첫 경기만 보면은 이 선수가 이 휴스턴 텍산스의 오펜스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앤서니 리차드슨의 첫 경기. 저도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빨리 적응을 할 줄 몰랐어요. 진짜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이 보석이 빛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리그에 적응을 하고 있고, 또 1주차에서도 진짜 뭐 빛나는 패스들을 몇 번씩 보여줬어요. 진짜 이 강력한 어깨를 바탕으로 이 잠재력을 높이 살 수밖에 없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슈타이켄 감독이 어쨌든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젤런 헐츠와 함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 모빌리티를 장착한 쿼터백을 활용한 오펜스, 뭐 쿼터백 런 옵션 플레이, 이러한 것들을 진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저는 어쨌든 좋은 러싱 게임이 만약에 앤서니 리차드슨에게 있다, 그리고 믿을만한 이 타겟 리시버들이 있다 하면은 인디애나는 분명히 큰 잠재력을 가졌고,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강팀들을 한 번씩 고춧가루를 뿌릴 만한 그러한 시즌을 올 시즌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뭐 토드 몽킨 코치로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바꿨던 레이븐스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일단 레이븐스는 뭐 휴스턴 텍산스 이 약팀을 상대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완승을 거두는 것은 맞았지만 실제 오펜스의 경기력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는 이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진짜 디펜스 게임 플랜을 엄청 잘 준비를 했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대놓고 라마 잭슨에게 다시 한번 제로 블리츠를 마음껏 플레이 콜링 할 줄은 몰랐어요.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시절보다 더욱더 과감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라마 잭슨,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첫 새로운 오펜스에서 가장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저는 일단은 패싱 게임이 굉장히 확장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1주차 단 한 경기만 플레이를 했습니다. 결국 이 패싱 게임이 확장되었다는 느낌이 이 전술적인 이 스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OBJ, 제이 플라워스, 리시버들을 영입한 그 이유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되었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돼요. OBJ는 다시 한번 고난이도의 캐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제이 플라워스는 루키 리시버 중에 1주차에 가장 압도적인 활약을 보였어요. 그냥 볼티모어 팀 전체에서 제이 플라워스는 1주차에 미친 가장 존재감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반면에 제가 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여겨졌던 것은 라마 잭슨이 오히려 오펜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버티컬 패싱 게임적인 측면을 토드 먼킨 코치가 분명히 플레이를 콜을 하고 리시버들도 그런 플레이들을 이끌 수 있는 역량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단지 뭔가 오펜스가 잘 전진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라마 잭슨이라는 이 쿼터백이 오펜스에 완전히 적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결국 저는 어쨌든 라마 잭슨은 굉장한 이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 적응하는 데는 충분히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적응을 끝마친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와, 이 팀의 오펜스 진짜 세겠다 라는 감정밖에 현재는 들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압도적으로 이겼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냥 압도적인 탤런트임을 증명을 했죠. 사실 피츠버그나 뉴욕 자이언츠나 형편없는 팀이 아니잖아요. 두 팀 모두 와일드카드권에 충분히 오르락 내리는 팀이고, 단지 상대하는 팀들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그냥 게임 스피드 자체를 못 쫓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와 댈러스 진짜 슈퍼볼 컨텐더로서 1주차 경기부터 그 자리를 공고히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기대했던 경기였죠. 이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였는데요. 션 페이튼 감독의 감독직 복귀, 그리고 그렇게 복귀했던 션 페이튼 감독이 나다니엘 해켓 전 덴버 감독을 저격하면서 어그로도 굉장히 많이 끌고 어쨌든 입을 털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기대됐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졌습니다. 덴버는 졌어요. 그것도 언더독이었던 레이더스에게,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이 디비전 라이벌에게, 약체로 예상되었던 팀에게 업셋을 당했고 체면을 구기게 되었는데요. 일단 경기 내용 자체는 사실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의 쿼터백이죠. 러셀 윌슨, 이 러스가 나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데요. 전반전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였고, 우리가 알던 러셀 윌슨 같은데 라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물론 경기엔 졌어요. 근데 경기에 진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팀이 이 타임을 소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미친 수준으로 소진을 했습니다. 후반전 덴버 브론코스는 오펜스의 공격 기회가 단 3번밖에 없었어요. 그중 2번은 이 득점 찬스였고요. 한 번은 필드골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한 번은 필드골 성공, 한 번은 펀트. 3번의 드라이브 기회밖에 받지 못했다. 만약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다면 어쩌면 덴버 브론코스가 역전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단순히 승패를 떠나서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스는 분명히 작년 시즌보다 나아짐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일단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과 션 페이튼 감독이 만나면 어떨까? 분명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모았잖아요. 그리고 1주차에 볼 수 있었던 결과물은 일단 러셀 윌슨에게 간결한 디시전을 바탕으로 패스를 성공시키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 패스가 숏패스든 무슨 패스든 일단 패스의 성공률을 지속적으로 높은 퍼센티지로 유지한 채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유지하자 라는 것이 이 덴버 브론코스의 게임 플랜이었습니다.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공을 나눠주고
선수들에게 이 플레이가 다운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닌, 이 본인들도 뭐 타임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 선수들의 뭐 자신감이나 이 플레이 성공률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션 페이튼 감독은 의도를 했습니다. 결국 덴버 브론코스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잘 플레이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뭐 패스 성공률도 나쁘지 않았고 런게임도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죠. 결국 이러한 원동력은 오펜스에 대한 이해도예요. 만약에 뭐 플레이가 아무리 간결하다고 하더라도 작년 나다니엘 해켓 감독의 러셀 윌슨의 오펜스는 패스 성공이 안 돼요. 볼이 안 돌려져요. 뭐 쇼패스, 뭐 딩크 앤 덩크 컨셉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프레드 컨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오펜스는 잘 굴러가지 않았죠. 왜냐? 이러한 본인들의 오펜스에서 오펜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오펜스에 있어서 선수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년 시즌에 덴버 브론코스의 선수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것이 플레이의 성공률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션 페이튼 감독은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를 하나하나 선수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선수들이 이제는 플레이를 성공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 플레이가 비록 짧은 패스라든지 뭐 짧은 러싱 게임으로 이어질지라도 선수들이 충분한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빅플레이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드라이브를 지속시킬 수 있는 플레이로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펜스에 대한 이해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그리고 빠른 이러한 것들을 통해 빠르게 플레이 페이스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덴버의 오펜스가 뭐 터치다운 전반전에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고, 또 뭐 러싱 게임도 이들의 영입 패턴, 뭐 오펜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이 피지컬한 플레이들을 보여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스에서 이러한 요소를 떠나서 가장 플레이적인 측면에서 달라진 점을 꼽자면 저는 오프 스크립트 상황에서의 플레이예요.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이 가진 가장 큰 장점, 바로 이 플레이가 원하던 플레이가 펼쳐지지 않았을 때 러셀 윌슨은 본인이 가진 이 발이라는 강점을 통해서 플레이를 연장을 하고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내서 리시버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면서 그 선수들이 새로운 뭐 오픈 찬스를 뭐 창출해내까지 이 러셀 윌슨 버티다가 딥패스 성공시키고 터치다운 만들고, 이게 진짜 전매특허 러셀 윌슨의 플레이였잖아요. 근데 덴버 브론코스의 1주차 경기 두 번의 이 레드존 상황에서 터치다운을 보면은 모두 오프 스크립트 상황에서 펼쳐졌어요. 작년 시즌 이 러셀 윌슨의 가장 큰 문제점, 러셀 윌슨이 가진 이 오프 스크립트의 강점이 아예 안 보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선수 이제는 달리지 못하는 건가? 이 선수 이제는 플레이 스타일이 바뀐 건가? 모두가 이런 의문을 가졌잖아요. 근데 션 페이튼 감독 하에서 1주차에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였어요. 레드존 상황에서 던질 데가 없네? 오케이, 잠깐만, 플레이를 연장시키자. 우리 리시버에게 이 세퍼레이션을 벌릴 기회를 주자 하면서 우측으로 스크램블 하면서 리시버가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결국 세퍼레이션을 벌렸고, 러셀 윌슨은 그것을 잘 포착해내서 터치다운을 연결을 했어요. 즉 러셀 윌슨이라는 선수, 그리고 이들의 리시버는 이제 플레이가 연장되었을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작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리시버는 러셀 윌슨의 스크램블, 그리고 러셀 윌슨이 하는 수신호에 맞춰서 라우트와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고, 러셀 윌슨 또한 단순히 이 오프 스크립트 상황에서 플레이를 그만두는 것이 아닌 시애틀 시옥스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끝까지 플레이를 연장시키면서 리시버를 바라보고 이들에게 패스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이 모든 상황에서의 디테일을 중시하고 또 러셀 윌슨이 가진 강점을 살리는 이러한 션 페이튼 감독의 오펜스가 분명히 저는 1주차에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단 한 경기만 펼쳤고 러셀 윌슨이 살아났냐 죽었냐 판단하기 위해선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검증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작년보다 낫습니다. 네, 다음은 1주차 최고의 난타전 경기였죠. 바로 마이애미 돌핀스와 LA 차저스 간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진짜 화끈한 오펜스, 그리고 투아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이 투아 신자들에게 또 한 번의 믿음을 주는 또 엄청난 경기였어요. 과연 그 경기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이애미 돌핀스도 뭐 득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 또 실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LA 차저스의 러싱 오펜스를 되살아나게 할 만큼 런 디펜스에서 마이애미 돌핀스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새롭게 마이애미의 디펜스 코디네이터로 부임했던 이 빅 판지오 감독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빅 판지오 감독 생각보다 별론데 라고도 아무도 뭐 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빅 판지오 코치의 돌핀스의 디펜스,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빅 판지오 코치의 이 스킴 자체가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 선수들 스스로의 이해도와 그 커뮤니케이션, 스킴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필요한, 굉장히 다른 쉬운 스킴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의 디펜스가 이 빅 판지오 감독의 디펜스에 온전히 장착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너무나도 이르다. 그리고 이 판지오 감독의 중요한 요소인 뭐 탤런트들을 아직 뭐 경기에서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이 플레이 상황에서 짚자면, LA 차저스가 사실 러싱 오펜스가 작년에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었잖아요. 작년 시즌에 좀 오히려 하위권이었던 팀이죠.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을 가졌음에도 런 게임이 안 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1주차에는 런 게임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그 런 디펜스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 하이 커버리지 상황 속에서 이 세이프티들은 뭐 B갭이든 아니면 A갭이든 이 런 디펜스에 대한 런 핏의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당연히 이 세이프티들은 본인들의 런 핏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것이 패스 플레이라면 그것을 무시하고 패스를 막으면 되지만, 런 플레이라고 뭐 러닝백이 공을 받는 것을 받거나 아니면 오펜시브 라인의 움직임을 보고 미리 뭐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런핏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세이프티가 느리게 이 런 디펜스를 막으러 오면 당연히 러닝백은 그 사이에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뭐 리시버나 타이트엔드나 또는 뭐 풀링 오펜시브 라인맨이 어느새 다가와서 이 세이프티를 이미 다가온 이 레버리지 상의 우위를 통해서 밀어낼 수도 있는, 쉽게 블락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들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투하이 커버리지에선. 그런데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이 1주차 경기에서는 세이프티들이 이 런 디펜스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런 디펜스 상황에서 굉장히 느리게 반응을 하고, 이들의 뭐 엑스트라 블러커, 뭐 모션, 뭐 풀링 오펜시브 라인맨, 이러한 것들을 상대할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내가 이 폴스 플레이어인데 아닌데 뭐 너는 뭐 레버 플레이어인데 뭐 이러한 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결국 이 노스태클로서 이 갭을 든든히 지켜주면서 시간을 벌면 이 갭 홀딩 디펜시브 태클이 또 없다라는 측면이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좀 런 디펜스의 굉장히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뭐 어쨌든 빅 판지오 감독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많은 실점을 했더라도 승리를 거뒀고, 승리를 못하게 만든 LA 차저스의 디펜스가 더욱더 큰 문제였죠. 바로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이 픽을 할 때도 언급을 했죠. 브랜든 스테일리는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상수입니다. 이 감독은 디펜스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 모든 팀이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을 상대할 때 타이릭 힐을 과연 어떻게 막느냐, 젤런 와드를 어떻게 막느냐 라는 것이 모든 디펜스 코치들의 가장 큰 임무예요. 결국 이 두 명의 스피디한 리시버들을 어떻게 막느냐가 결국 승패가 달린 중요한 뭐 요소이고,
LA 차저스도 분명히 이 선수들을 잘 막아야 했지만 타이리ክ 힐에게 200야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냥 뭐 뻥뻥 뚫렸죠. 뭐 마지막 터치다운 장면이나 모든 터치다운 장면을 보면은 타이리ክ 힐이 한 번씩 빅플레이를 만들고 거기서 시작을 해요. 모두가 이 리시버를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LA 차저스는 막지 못했다. 왜? 준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LA 차저스 또한 투 하이 커버리지를 꺼내 들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이애미의 빅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딥볼을 막기 위해서 펼쳤죠. 근데 문제는 이 두 명의 세이프티를 후방에 배치하긴 했지만 뭐 타이리ክ 힐, 젤런 와더 이런 리시버를 한 명을 특정을 해서 더블 커버리지를 붙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커버 5, 투맨 이 두 명의 후방 세이프티를 통해서 그냥 아무나 그냥 붙이려고 막았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이 이 리시버, 특히 타이리ክ 힐을 통해서 숏 모션, 스위치 릴리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블 커버리지를 붙이려더라도 잘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컨셉들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합니다. 애초에 프레스 커버리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예전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처럼 뭐 라인 선상에서 진짜 그냥 경합을 미친 수준으로 하고 이것이 아예 안 돼요.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은 그냥 타이리ክ 힐을 진짜 미친 수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아무튼 결국 LA 차저스 브랜든 스탠리 감독이 준비했던 이 두 명의 더블 커버리지 투맨 컨셉은 다른 리시버에게 걸린 거예요. 타이리ክ 힐에게 두 명의 선수가 붙어야 해야 되지만 맥다니엘 감독은 타이리ክ 힐을 이리저리 막 쓰니까 LA 차저스가 의도하지 않은 리시버에게 계속해서 더블 커버리지가 붙는 거예요. 결국 오히려 타이리ክ 힐은 라인베커와 경합이 되기도 하고 세이프티와 경합이 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에릭 핸드릭스와 케네스 머레이가 타이리ክ 힐과 커버리지 매치업을 한다고? 이건 그냥 당연히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브랜든 스탠리 감독을 탓하기도 좀 미안한 게 이 오펜스의 설계 자체가 굉장히 돌핀스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전개가 됐어요. 경기 초반에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은 런 게임을 일단 셋업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차저스가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더라도 마이애미의 런 게임을 경계해야 돼서 런 핏에 해당하는 라인베커, 런 디펜스의 강점을 가진 라인베커를 꺼내두어야 한다는 그 압박을 주는 밑그림을 설계를 했어요. 경기 초반에 마이애미 돌핀스의 런 게임 굉장히 잘 통했죠. 그 결과 LA 차저스의 스탠리는 오케이, 우리 어쨌든 후방은 이 두 명이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이 프런트 세븐만이라도 런 디펜스를 막기 위한 이 퍼스널을 사용을 하자 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케이, 런 게임을 막아내니까 에릭 핸드릭스 꺼내고 케네스 머레이 꺼내고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더블 커버리지를 걸려야 하는 타이리ክ 힐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모션을 통해서 런 디펜스를 막아야 하는 에릭 핸드릭스와 케네스 머레이는 박스 바깥으로 사라지게 돼요. 박스 바깥으로 사라져서 아니 런닝백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리시버와 현재 경합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도저도 아닌 지금 플레이가 LA 차저스의 디펜스 입장에선 펼쳐지게 된 것이고 이러한 치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마이애미 돌핀스는 무지막지한 그냥 오펜스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LA 차저스의 입장에서 브랜든 스탠리 감독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죠. 아니 내가 전술을 개떡같이 준비해서 졌어. 그래도 선수들인 너네가 잘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뭐 선수들 탓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조이 보사, 뭐 클리르 맥, 그리고 뭐 더윈 제임스, 뭐 제이시 잭슨 이러한 선수들이 진짜 몸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분명히 좋은 활약을 펼쳐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기 위해서는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놓여져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고 선수들 스스로도 좀 부진한 경기를 펼쳤고 결국 돌핀스의 오펜스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마이애미는 맥다니엘 감독의 철저한 준비 그리고
힐과 외들에 그치지 않는 이들의 무기, 뭐 베리어스나 인골드 모두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죠. 결국 이를 바탕으로 차저스를 이길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LA 차저스의 오펜스 입장에서도 뭐 지긴 했지만 어쨌든 오펜스의 입장에선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죠. 이 캘럼 무어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부임하면서 이들의 오펜스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모았는데요. 분명히 러싱 오펜스적인 측면에서 물론 마이애미 돌핀스의 런 디펜스가 별로 좋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관가해선 안 되지만 어쨌든 성공적인 러싱 오펜스를 1주차부터 보여주었어요. 작년 차저스의 러싱 오펜스가 굉장히 존재감이 없었던 팀이기에 올해의 이러한 모습들, 달라진 모습들, 그리고 캘럼 무어가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도 좋은 러싱 게임을 불러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런 게임까지 장착한 저스틴 허버트, 그리고 이들의 리시버를 바탕으로 버티컬 패싱 게임까지 발전한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LA 차저스의 오펜스의 밸런스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생각보다 접전으로 펼쳐졌던 경기죠. 그리고 이 질레트 스타디움에 다시 한번 컴백을 했던 톰 브래디가 있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뭐 슈퍼볼 NFC 디펜딩 챔피언인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였는데요. 일단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픽6로 터치다운 성공하고 또 펌블을 저지른 플레이에서 다시 한번 터치다운을 성공하면서 뭐 뉴잉글랜드는 톰 브래디의 뭐 컴백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4점을 주고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전반 초반만 봤을 때는 이대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또 패치는 경기를 접전까지 막판까지 끌고 가면서 컴백의 기회를 가지는 굉장히 저력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뉴잉글랜드의 디펜스는 리그 최강급이고 뉴잉글랜드의 오펜스는 분명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젤런 헐츠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렇게까지 디펜스에 고전을 한다고? 당황을 한다고? 진짜 몇 개월,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뉴잉글랜드는 이 필라델피아의 가장 큰 강점이죠. 이 오펜시브 라인, 이 트렌치 싸움에서 뉴잉글랜드는 압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의 뭐 패스 러셔인 주던, 뭐 와이즈, 그리고 루킨, 키온 화이트까지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는데 성공을 했고 올프로 태클인 레인 존슨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라인 상에서 압도하는, 이 밀어붙이는 뉴잉글랜드는 아까 뭐 제가 짐 슈왈츠 코치의 전술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오케이, 패스 러셔 더 보내, 우리 라인 너네 압도할 수 있으니까 더 보내. 이유는 똑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헤비 퍼스널에 분명히 강점을 둔 팀이에요. 다양성을 갖춘 팀이죠. 2명의 타이트엔드, 뭐 3명의 타이트엔드, 뭐 런닝백도 많이 꺼내고 하면서 엑스트라 블락커를 패싱 블락에 참가를 시키니까 뉴잉글랜드도 오케이, 너네 한 명 더 추가하면 우리도 패스러시 한 명 더 추가, 오케이, 너네 2명 하면 우리 뭐 3명 추가해 하면서 끊임없이 제로 블리츠 선보이고 맨 프리 선보이고 뭐 파이어 존 선보이고 지속적인 패스러셔를 계속해서 선보였어요. 결국 젤런 헐츠나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또 패치 디펜스의 경우에는 뭐 키언 화이트나 크리스찬 곤잘레스 이러한 선수들이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활약, 엄청난 스피드, 뭐 젊음 이러한 것들을 보여줬고 더욱더 이글스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오펜스의 경우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게 이거잖아요. 빌 오브라이언이 컴백을 하면 과연 맥 존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했잖아요. 저는 일단 작년보단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 패치의 오펜스는 굉장히 사실 게임 플랜적인 측면에서 간단했는데 계속된 트립 포메이션, 번치 포메이션을 통해서 언밸런스된 이 오펜스 포메이션을 유도해내고 맨 커버리지를 만약에 펼치는 경우에는 오케이, 리시버의 스위치 릴리즈,
존 커버리지를 펼치는 경우엔 플러드 컨셉, 이를 통해서 포스트 스냅 상황에서의 레버리지 우위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잉글랜드의 오펜스의 가장 큰 문제는 플레이메이커의 부재예요.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없잖아요. 1대1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리시버 쪽에서 심각한데, 우리가 맥 존스의 엘라바마 시절, 빌 오브라이언의 엘라바마 시절에서 가장 큰 오펜스의 특징으로 둔 것이 매치업 풋볼이었어요. 엘라바마의 리시버들은 진짜 뛰어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쿼터백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할 일은 이들을 온전히 1대1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쿼터백은 그 1대1로 만들어진 기회를 떠먹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오케이, 이 두 명이 만났으니까 매치업 풋볼을 펼쳐야 되겠네 싶지만 뉴잉글랜드는 피지컬 탤런트한 리시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할 것은 뭐냐? 뭐 RPO 할 거냐? 뭐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결국 방향을 뭐 RPO 하겠지, 뭐 다른 뭐 스크린 플레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쪽이 열세이니까 결국 인플레이 상황에서 리시버들이 이겨야만 한다 라는 것을 빌 오브라이언은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했고, 이에 맞춘 오펜스 공략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맥 존스 또한 단순히 프리스냅 상황에서만 똑똑한 선수가 아니라 이 플레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올바른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쿼터백이에요. 플레이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대 수비수의 움직임에 따라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열리고 오픈 찬스가 열리고 기회가 생길지를 잘 파악하는 타입의 선수이고, 실제로 잘 전진해 나갔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RPO는 잘 안 보였어요. 그냥 안 보였고, 또 뭐 스크린 플레이의 경우에는 많이 플레이 콜을 하긴 했지만 결과가 별로였어요. 뭐 스크린 플레이나 런 게임에 있어서 아직도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그런 좀 호흡적인 측면, 뭐 적응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패치의 오펜스가 뭐 단 한 경기만에 뭐 잘 될 것이냐 라는 것은 분명히 섣부른 판단이겠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뉴잉글랜드의 오펜스는 1년 전과 비교하자면 확실한 컨셉이 느껴지는 팀이에요. 작년 뉴잉글랜드 이 맷 패트리샤 오펜시브 코치는 많은 것을 시도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시도했죠. 뭐 RPO도 한번 해보고, 뭐 스프레드 오펜스도 한번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그 시도 속에서 본인들의 것을 찾는 데 실패하였고, 정체성이 없었고, 모든 것이 엉성한 수준에 그쳤어요. 현재 뉴잉글랜드의 오펜스는 컨셉이 살아있고, 만약 이 컨셉을 앞으로 세워서 다듬고 한 군데씩 두 군데씩 손보기 시작한다면, 이들의 막강한 디펜스와 함께 에런 로저스가 시즌 아웃된 AFC 이스트 디비전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뭐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이죠. 100년 역사의 라이벌인데 올해도 뭐 시카고가 졌습니다. 또 개막전부터 졌는데, 역시 제가 그냥 언급을 했던 그대로예요. MVP 미첼 트루비스키, MVP 미첼 제림, MVP 저스틴 필즈. MVP 필즈는 그냥 런닝백입니다. 이 선수는 쿼터백이 아니라 런닝백이에요. 저는 시즌을 포기하겠습니다. 반면 그린베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일단 조던 러브의 게임이 뭐 완벽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실제로 이 오픈 찬스, 이지한 플레이들을 많이 놓치기도 했고, 또 진짜 빅플레이 제대로 열린 상황 속에서도 뭐 패스가 너무 오버스로우를 하면서 뭐 놓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조던 러브라는 선수는 어쨌든 팀을 승리로 견인할 수 있는 쿼터백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물론 본인을 둘러싼 오펜스 플레이어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들의 디펜스가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뭐 버스를 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버스를 타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쨌든 팀을 승리로 견인하고
플레이를 제대로 마치고 터치다운을 연결을 하는 것은 조던 러브가 분명히 이 정도의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서 쿼터백으로서 팀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 증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업셋 경기가 또 한 번 터졌죠. 바로 램스와 시옥스. 그냥 이 두 팀 간의 매치업은 이 램스가 아무리 열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배팅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경기는 뭐 시옥스에게 잘 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측면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램스가 이긴 이유는 단순해요. 션 맥베이의 코칭이 더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LA 램스는 분명 페이퍼 상으로는 진짜 탤런트 상으로는 진짜 시애틀 시옥스보다 분명 떨어지는 팀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리시버인 쿠퍼 컵마저 부상으로 결장된 상황 속에서 LA 램스가 의도했던 것은, 준비했던 것은 오케이,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하지 말자 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 준비하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되찾자 라는 것이 션 맥베이의 의도였고, 실제로 경기는 션 맥베이의 빈티지 플레이, 번치 타이트 와이드존 오펜스, 이러한 오펜스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들의 런게임은 경기의 리듬을 잡게 해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된 플레이 액션 오펜스는 효과적이었고, 또 어린 리시버들은 본인들의 롤을 잘 따라주면서 대활약을 펼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결국 램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램스의 오펜시브 라인 뎁스 진짜 부족하다 라는 약점을 가려줄 수 있도록 션 맥베이는 경기를 잘 준비를 했고, 이는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애틀 시옥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하다라고 지적받은 점이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가 약하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LA 램스가 이 트렌치 싸움에서 오펜시브 라인이 잘 버텨주는데 성공을 했고, 매튜 스태포드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이 매튜 스태포드의 건강 문제가 이번 오프 시즌에도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제가 1주차 모습만 보면은 진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작년보다 굉장히 건강하고 또 자신감 넘치게 이 공을 확확 엄청난 위력으로 공을 던지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알던 매튜 스태포드 그냥 그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솔직히 가장 뛰어난 쿼터백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투아보다 더 뛰어났고, 다른 많은 쿼터백들보다도 매튜 스태포드가 이번 주 가장 뛰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옥스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잘 전진은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램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좀 겁을 먹는 듯한 모습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선보이기 시작을 했고, 결국 본인들의 장기를 살리지 못했어요. 램스는 본인들의 장기를 살렸는데, 시옥스는 본인들의 장기, 이 빅 플레이 기반의 오펜스 플레이들을 보여주지 못하게 됐어요. 이 DK 메칼프, 타일러 러켓, 이 두 선수 모두 이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한 약 플레이 리시버이기보다는 뒷볼을 뻥뻥 받는 타입의 특화된 리시버들이잖아요. 또 런닝백인 케네스 워커도 4야드, 5야드 이렇게 가는 선수가 아니라 50야드, 20야드 이러한 15야드 이런 홈런 타자 유형이기 때문에 빅 플레이들의 그런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우직하게 오펜스를 전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시옥스는 생각보다 당황을 했고 본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앞으로는 잭슨 스미스, 지그바, 새로운 루키 리시버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램스를 상대로는 이 준비해온 것의 그런 차이가 이 업셋의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음은 버팔로 빌스가 에런 로저스가 빠진 뉴욕 제츠에게 경기에 패했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오로지 쿼터백인 조시 알렌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년부터 이어진 부진이 끊어지질 않고 있는데, 이 부진을 끊어주기 위해서 달튼 킨케이드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영입을 했던 버팔로 빌스인데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너무 디시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가질 않아서 저도 이 조시 알렌의 문제는 뭘까? 분명히 오펜스 스킴의 문제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뭐 선수의 문제다, 리시버의 문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뭐가 문제인지 좀 앞으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뉴욕 제츠의 쿼터백인 에런 로저스가 이 아킬레스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에런 로저스의 올 시즌을 응원하는 팬으로서의 입장에서 이 선수의 올 시즌을 함께 볼 수 없다. 진짜 너무나도 슬프지 않나 싶어요. 단순히 뉴욕 제츠 팬분들을 떠나서 이 NFL을 좋아하는 팬분들이라면 뉴욕 제츠에서의 에런 로저스 과연 어떠한 시즌을 보낼까 진짜 많은 기대를 모았잖아요. 진짜 너무나도 아쉽고, 또 40살의 쿼터백이 아킬레스 부상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분명히 좀 의문이 현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런 로저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는 뭐 끝나지 않았다, 동틀 때가 뭐 가장 뭐 어두운 법이다, 뭐 이러한 의지를, 이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뭐 글을 올리면서 내년 시즌에 그러면 이들의 이 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팀별 경기는 대부분 리뷰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 1주차 경기를 보면서 좀 전체적으로 이 두드러졌던 점을 얘기하자면, 일단 스냅 실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쿼터백, 이 센터로부터 쿼터백이 공을 건네받는 이 스냅 실수가 펌블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물론 비가 온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은 해야 되지만 아직 1주차다 라는 것을 목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직 선수들이 뭐 스냅, 이 사소한 실수를 하고 있고, 이 풋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뭐 몰입을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소한 실수를 줄이는 것부터, 이 디테일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또 올해도 이 폴스다운 상황에서의 고40 디시전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어요. 너무나도 매년 이 감독들이 진짜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차 팀들의 결과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먼저 이 고40을 위해선 진짜 실수 없이 본인들이 갈고 닦은 이 준비해온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아직 몸도 안 풀린 시즌 1주차의 선수들을 상대로 이 고40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당연히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뭐 재작년에도 너무 지겹게 얘기한 것이지만, 이 폴스다운 디시전, 이 고40을 시도하는 것은 상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그리고 주관적인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문제는 지금 리그의 감독들은 고40을 단지 통계적인 관점에 의해서만 보고 있어요. 결국 아니 오펜스의 탤런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팀인데도, 상대의 디펜스가 굉장히 강한 팀인데도 최하위권의 팀들도 쓰잘데없이 고40을 감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 안 하면 아날리틱 커뮤니티 애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3점이라는 포인트, 필드골 3점은 진짜 큰 점수입니다.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다음을 노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뭐 2주차에도 고40을 얼마나 볼 수 있나 뭐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올 시즌도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상 1주차 경기를 복기를 해봤는데요. 아직 1주차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벌써부터 뭐 환호를 지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있을 시즌에서 뭐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또 무엇이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즐겁게 풋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got to embrace the suck, right? There's a lot of it that just sucks, and you got to fall in love with that part if you're gonna do anything great in life. It's not going to just happen. So the preparation and falling in love with the preparation, all the great players that I've been around, that's what separates them. Gotcha. They love the preparation. Everybody loves to play. Yeah. All right. But it's falling in love and embracing the suck along the way. That's what separates us. That's what separates us. That's what separates us. That's what separates us. That's what separates